눈 위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이 흔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정미야! 제발! 돌아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눈 덮인 강을 건너던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 겨울이 왔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난방은 사치였고 식량은 꿈이었습니다. 선미는 32살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녀는 이제 일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배급은 석 달째 끊긴 상태였습니다. 장마당에서 팔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남편 태석과 6살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아이의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선미는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항상 배고파?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갈비뼈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를 이대로 굶겨 죽일 수는 없다고. 탈북. 그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선미에게는 이것도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소한 아이에게 내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선미는 남편 태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석아,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게 어떨까? 태석은 깜짝 놀라며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탈북 말하는 거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를 봐. 이대로는 안 돼. 태석은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우리가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잡히면 다 죽어. 선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적어도 가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태석은 두려웠습니다. 탈북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국경의 총소리, 추격하는 군인들,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린 못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해. 여기서 버티자. 하지만 선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말도 줄었습니다. 같은 방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선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가야 하나? 겨울의 침묵은 그렇게 그들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혼자서라도 갈 것이라고. 며칠 후 선미는 장마당에서 장씨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소문으로만 듣던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선미는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장 씨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선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6살이에요. 장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해. 혼자는 더 위험하다. 선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장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자 혼자 국경을 넘으면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할 확률이 높아.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살 수 있지.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정착 지원이 더 잘 나와.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요? 장 씨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반대할 거예요. 장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해. 누가 알면 다 끝이야. 그날부터 선미는 남편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알려준 대로 조금씩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옷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옷, 가장 튼튼한 신발, 그리고 민준에게도 몰래 옷을 챙겨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이웃에게도, 친척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배신자가 되는 건가?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건가? 하지만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태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도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매일 장 씨와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출발할 것인지,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자정에 출발해. 달이 없는 밤이야. 그때가 가장 안전해. 출발일이 정해지자 선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지만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선택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선미는 민준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내일을 줄 거야. 비밀의 약속은 그렇게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출발 이틀 전 선미의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태석이 우연히 숨겨둔 짐을 발견한 것입니다. 옷까지, 중국 돈, 그리고 국경지도.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어? 나랑 민준이 빼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데리고 갈 거였어.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너 미쳤어. 국경에서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 강에서 얼어 죽으면? 중국에서 붙잡히면? 선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이미 민준이는 반쯤 죽어가고 있다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태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내 아들은 절대 못 데려가.
태석의 외침에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선미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일을 주고 싶어. 여기는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 탈북이 희망이야? 그건 자살이야. 두 사람은 밤새 싸웠습니다. 민주는 방 한편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고할 거야. 보이부에. 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탈북하려는 거 신고할 거야. 그래야 당신도 정신 차리고 민준이도 지킬 수 있어.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태석아, 나 좀 가게 해줘. 민준이 좀 살려줘.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당신들을 잃을 수 없어. 여기서라도 같이 살아야 해.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출발일입니다. 남편이 신고하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그녀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조용히 해야 해. 엄마랑 여행 갈 거야. 민준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아이를 안고 준비한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선미는 잠든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태석아. 하지만 나는 가야 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에 밤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선미는 민준을 업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발밑에 눈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장씨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늦었어. 빨리 와. 그는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선미는 민준을 꼭 안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강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순찰대를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선미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좋은 데 가는 거야.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달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건너는 동안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소리 내지 마. 빠르게 움직여. 얼음이 얇은 곳도 있으니 조심해. 선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을 더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 알았지?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선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선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사실 선미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혹시 순찰대가 총을 쏘지 않을까? 얼음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강은 살아있었고 그들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별들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민준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발밑의 얼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가느다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뛰어. 하지만 뛸 수 없었습니다. 뛰면 얼음이 더 빨리 깨질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을 한 팔로 꼭 안고 다른 손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얼음은 계속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 딱, 똑.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지만 선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둑에서 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제발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선미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자.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선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장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마. 빨리 가.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선미야,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발 돌아와. 하지만 선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 선미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나중에 만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미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석아. 하지만 나는 가야 해. 민준이를 살려야 해.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선미의 귀 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강의 반대편이 가까워졌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선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가야 할 곳만 있습니다. 민준의 미래,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선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을 안고 눈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씨가 말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 빨리 가야 해.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긴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 그리고 마침내 한국. 그 여정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선미와 민주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쫓기기도 했고 브로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선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나만의 문화를 익히고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도 또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선미는 종종 좌절했습니다. 석 달 후 선미와 민주는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원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책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미는 민준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쌀로 밥을 지었고 고기도 샀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고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기도 몇 점 올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밥이 맛있어. 민주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미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사람들 속에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물건에 압도되었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빠른 걸음에 어지러웠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씩 북한식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얘 말 이상해라며 놀렸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심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선미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미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선미는 문득 태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그날 밤 선미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 깰까봐. 다음 날 아침 선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준을 학교에 보내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낮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점점 현실과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외로움도 컸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2달 후 NGO에서 일하는 윤 대표라는 사람이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미 씨,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편의점 야간 근무인데 해볼 수 있겠어요? 선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민준을 재우고 나가서 아침에 돌아와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잠은 낮에 몇 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선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선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재고, 관리, 손님 응대.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바코드를 잘못 찍거나 거스름돈을 잘못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미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말투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 선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님은 투덜거리다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받아올 때, 월급을 받을 때, 손님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석 달이 지나자 선미는 편의점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택시기사님, 야간 경비를 하는 아저씨, 시험 공부를 하는 대학생.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선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려던 선미는 밖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것이 태석을 닮았습니다. 선미는 무의식적으로 태석아 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지나갔습니다. 선미는 길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석.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태석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나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그녀의 질문을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학교 갈 시간이야. 민준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선미는 아이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태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거야. 내가 옳았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이제 편의점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낮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놀림을 받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 대표가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선미 씨, 작은 가게를 차릴 생각 없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할 수 있어요. 선미는 놀랐습니다. 제가 가게를요? 왜요? 못할 것 없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윤 대표의 말에 선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석 달 후 선미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북한식 김치와 된장, 반찬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기 김치 맛있어요. 북한식 된장찌개 맛이 일품이에요. 선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준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가끔은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팀이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갔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게 앞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선미는 민준과 함께 가게 앞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우리 여기까지 왔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우리 잘했어. 선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언니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선미 씨, 그때 결정 후회 안 해요? 선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남편이 했던 말,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가라는 확신이었어요. 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붙잡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민준이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선미는 가게 문을 닫고 민준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문득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던 그날, 태석의 목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민준아. 선미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우리 그날 밤 기억해? 강을 건너던 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해. 무서웠어. 선미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강을 건넜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앞으로 걸어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선미의 말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찍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태석아, 우리는 살아있어. 힘들지만 행복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이겨냈는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녁 뭐 먹어? 선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녀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이고 평화이고 내일입니다. 그날 밤 민준을 재우고 선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고마워, 민준아. 너 때문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여운을 남기며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 밤 강을 건넌 건 발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눈 내리는 길을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